안녕하세요. 이제 문제풀이 마지막 시간이네요. 우리 28회 기출문제 21번 301페이지입니다. 21번입니다. 금지행위, 개업공개사에게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모두 고르면 했는데 기억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무하면 안 되고요. 하게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니은에 중개업을 하려는 개업공개사에게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해도 안 되고요. 디귿에 공인중개사를 고용하여 중개물을 보조하게 하는 행위는 가능하죠. 이게 소속공인중개사인데 고용을 하면 소속공인중개사는 보조도 할 수 있고 중개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2번 갑은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 을에게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대리의 위임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보수 지급 시기에 관하여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로 한다. 이게 2017년 6월에 신설됐습니다. 2번 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차순위 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예, 차순위 매수신고,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 가능하죠. 할 수 없는 게 소송대리는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3번 을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증을 자신의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되고요. 맞습니다. 게시해야 되는 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증, 그 다음에 매수신청대리 보수 요율표 게시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보정설정 증명서류도 게시해야 됩니다. 4번 을이 중개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절대적 취소가 아니라 절대적 업무정지입니다. 매수신청대리 규칙 22조 1항에 있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업무정지다. 5번 매수신청대리 사건 카드에 중개행위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 서명 날인해야 됩니다. 23번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닌 것은 1번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협회 설립인가, 이게 답이네. 2번이 답이네. 협회 설립인가는 장관이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심의위원회에 대한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결. 그 다음에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문제를 출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그 다음에 5번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해년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의 의결. 네, 다 심의 사항이 맞죠. 2번 협회 설립인가는 장관의 결정 사항입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4번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아닌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이네요.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면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표시 광고를 하면서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따라서 5번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요. 다음은 25번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했는데 기억 자격증 대여하면 자격 취소, 니은에 부정하는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 취소 사유, 디귿 이중소속 자격정지죠. 물론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하면 자격 취소고요. 쌍방대리 금지행위하면 자격 취소가 아니라 자격정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6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했는데 기억
유사명칭 사용금지 1년에 1,0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다 1년에 1,000만 원. 디귿의 거짓정보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1년에 1,000만 원이고요. 리얼 직접 거래는 3년에 3,000만 원이죠.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벌칙 부분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만 됩니다.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허가구역에 대해서 옳은 것인데 기역 허가구역 지정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상 리언 경매는 허가받지 않습니다. 압류부동산 공매도 허가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주거용의 경우 거주할 경우에는 2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대체토지 취득, 복리시설, 편익시설, 농업, 임업, 축산업, 어업 전부 2년입니다. 현상보존 5년이고 사업용 토지는 4년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맞습니다. 리얼은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해서는 아니 된다 했는데 이미 부과된 건 징수해야 됩니다. 따라서 리얼이 틀렸고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8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에 자격 취소는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교부한 시도지사. 자격증 재교부. 그 다음에 자격 취소, 자격 정지, 그 다음에 자격증 반납, 취소되었을 때 7일 안에 반납을 해야 되고요. 자격증 미반납 과태료, 그 다음에 청문, 의견 진술, 청문은 자격 취소는 청문을 해야 되고요. 의견 진술은 자격 정지. 청문과 의견 진술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교부한 시도지사. 그래서 27번에 1번 장관이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고요. 그 다음에 2번 등록을 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이 명할 수 있는 업무정지 기간의 기준은 3개월이다. 예, 국토교통부령에 있는 구체적 기준은 3개월입니다. 인장 등록 위반하면.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시도지사가 가중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자격정지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있다 했는데 아무리 가중하는 경우에도 6월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에 6월 이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4번 등록관청은 개업공개사가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했는데 뜻다방, 이중사무소 전부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업무정지 제척기간은 3년입니다. 3년을 경과한 때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번인데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을 체결하여 60일 이내, 즉 매매 계약인 경우 6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면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에 의해서 또 한 번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매매는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일반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고, 교환이나 승여 계약은 우리나라 사람은 안 하는데 외국인은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1번 틀렸습니다. 일반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번 했으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또 한 번 할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2번은 경매,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취득을 한 때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3번, 외국인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생태 경관 보전지역인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거래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2번씩이나 안 받죠. 일반 규정에 의해서 허가받았다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또 허가받을 필요는 물론 없습니다. 4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계속 보유 신고해야 되고요. 계속 보유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번,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은 외국인 등에 해당됩니다. 전부 2분의 1이죠. 자본금, 의결권,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외국인 등에 해당됩니다. 30번, 틀린 것인데 1번, 손해배상 책임은 3가지 요건이 있죠. 1번에 손해배상 요건을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거나, 두 번째는 고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거나,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을 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재산상 손해 발생과 고의과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정신적 손해는 공인중개사법상 책임은 없죠. 그래서 1번 맞습니다. 2번은 손해배상을 하고 나면 30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하는 게 아니라 15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보정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만료일까지, 변경은 효력 있는 기간 중에 처음 보정 설정은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됩니다. 다만 분사무소 설치 신고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의 경우 미리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을 하고 관계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된다.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4번, 만료일까지 다시 설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만기 끝나면. 그 다음에 처음 보정 설정은 등록을 한 후 업무 개시하기 전에 보증보험 공제 또는 공탁을 가입해야 됩니다. 따라서 30번에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번입니다. 1번의 갑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된다. 즉 세입자 주인하고 찾아와 가지고 이대로 적어주십시오. 대서만 해주면은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왜냐고 물어보니까 전세자금 대출 받으려고 하니까 금융기관에서 개업 공개사 명판이 들어간 계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도장만 찍어주면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대로 확인도 안 하고 적어달라는 대로 적어주고 도장 찍어줬는데 대출을 해먹고 도망갔으면 개업 공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본인 확인하고 정상적인 중개보수 받고 해주거나 아예
안 해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2번 갑이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한 거래계약서 사본은 5년이다. 계약서는 5년,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입니다. 3번 공동중개의 경우 갑과 참여한 개업공개사 모두 거래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게 아니라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그 외의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됩니다. 3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4번 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은 계약서에 기재해야 될 사항입니다.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업공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답이 3번인데 계약서 필요적 기사항을 보면 9가지가 있죠.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그 밖의 약정사항, 거래금액, 계약금액, 그 지급방법,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 이전 내용, 조건기한, 조금 전에 문제 있었죠. 조건기한이 있을 경우 조건기한도 기재해야 된다.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도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31번 따라서 3번이라고 했고요. 32번 확인설명에 관해서 옳은 것은 했는데 모두 고르면 자, 확인설명해야 될 사항 확인설명해야 될 사항도 9가지가 있죠.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9가지를 설명해야 됩니다. 그 부동산을 특정지을 수 있는 기본적 사항, 권리관계, 거래 예정 금액 또는 예정 가격, 중개보수 산출 내역,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환경조건, 입지조건,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설명해야 되는 사항에 해당되고요. 니은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입니다. 5년 보존이라고 해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은 개업공개사와 당해물을 수행한 소속공개사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리얼에 보면 소속공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경우는 자격정지고요. 개업공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죠.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3번 문제 보겠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틀린 겁니다. 1번 실무교육은 그에 관한 업무의 위탁이 없는 경우 시도의사가 실시한다. 실무교육은 실무교육, 연수교육,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교육이 5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시도지사가 실시할 수 없는 교육은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하나밖에 없죠.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관보에 공고한 후 대상자에게 통지인데 실무교육을 받고 나면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는데 2년 되기 2개월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관보에 공고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2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3번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그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무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고 5번에
장관,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업공개사의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예방교육만 직업윤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 교육은 다 직업윤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34번. 확인설명서 1을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고요. 세부 확인사항은 의뢰인한테 물어본 사항을 적습니다. 2번 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 능력은 개업공개사 기본 확인사항이다. 네, 그렇습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세부 확인사항이죠. 내진 능력은 건축물 내장을 보고 기재하면 되니까요. 3번 거래 예정 금액은 중개 완성되기 전 거래 예정 금액을 적고요. 4번 벽면 및 도배 상태는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맞습니다. 세부 확인사항이니까. 5번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는 개업공개사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다 했는데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소화전 비상벨과 마찬가지로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이게 작년 6월에 다 신설됐습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내진 설계가. 따라서 34번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5번 중개 보수에 대해서 옳은 것인데 1번 개업공개사와 의뢰인 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거래계약 체결된 날이 아니라 잔금 치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입니다. 따라서 1번 틀렸고요. 2번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예,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그래서 2번이 맞고요. 3번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의 중개보수의 한도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했는데 주택을 시도조례로 정하고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주택 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3번 틀렸고요. 4번 개업공개사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을 위해 실비가 소요되더라도 보수 이외의 실비를 받을 수 없다 했는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실비는 매수 임차 의뢰인이 부담을 하고요.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도 임대 의뢰인이 부담하지요. 실비는 계약 성립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35번에 2번이 답이 되겠고요. 다음은 36번입니다. 보수의 한도와 계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1번이 답이네요. 분양권인 경우에는 총 분양 대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현재까지 들어간 돈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만약에 분양가가 5억입니다. 분양가가 5억이고요. 여기에 계약금이 10%인 5천만 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1차 중도금이 5천만 원, 2차 중도금이 또 5천만 원 들어간 상태에서 P가 프리미엄이 5천만 원이 붙었다면 실제 거래되는 금액이 2억이잖아요. 그러면 2억에다가 중개보수요율을 곱하면 되는 거지. 이게 분양가에다가 프리미엄 5천만 원 더해서 5억 5천만 원에다가 요율을 곱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현재까지 들어간 돈에다가
요율을 곱해야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이게 판례입니다. 따라서 36번에 1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교환인 경우에는 중개보수가 큰 게 아니라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동일한 중개사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합니다. 소위 민법에서는 이것을 점유계정이라고 하죠. 점유계정,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팔았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그 자리에 세입자를 눌러서 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도 체결하는 경우에는 매매하고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를 둘 다 줘야 되는 게 아니라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해서 중개보수는 한 번만 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일 세 번 들어가야 됩니다. 점유계정이 되려면.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주택의 경우 시도조례의 그 국토교통부 내용에 보면 매매는 0.9, 임대차는 0.8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전부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합니다. 주상복합 같이 되어 있는 경우 2분의 1 이상이 주택이면 전부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따라서 36번에 1번이고요. 37번 금지행위, 답은 4번이네요. 4번. 건축자재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행위 아닙니다. 답은 4번인데, 자 그러면 우리 금지행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시험에 출제되죠.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입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고, 이론할 때 우리가 매무수거 관직상투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 이때 매매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게 금지행위지, 건축자재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행위 아닙니다. 무등록업자와 협력하는 행위,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는 행위, 거짓된 은행, 그 밖의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조장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이러한 금지 행위를 한 경우에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임의적 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지 않았을 경우에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금지 행위를 하면은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업무정지 사유에도 해당되면서 또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도 출제된 적이 있죠. 그러면 상당히 어렵죠. 자,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 행위는 반드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37번은 따라서 4번이 답입니다. 건축자재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중개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면 금지행위에 해당되죠. 자, 그 다음에 38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이 되는 계약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기억,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니은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그 다음에
디귿 주택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 계약. 리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 계약. 5번이 답이네. 모두 다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네요. 이게 작년 2017년 1월 20일부로 개정됐습니다. 종전에는 우리가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은 처음 분양받을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전매할 때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주택법, 여기에 있는 것처럼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에 의해서 최초 공급받는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나 건축법상 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처음 분양받았을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고 이를 전매할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습니다. 건축법상 허가 대상은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29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9세대,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29실. 자, 그래서 29호, 29세대, 29실까지는 처음에 분양받았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 없고요. 이를 전매할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호, 30세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분양신고 대상인 오피스텔 30실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 공급받았을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고 이를 전매할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5번이고요. 정답이. 자, 그 다음에 39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작성으로 틀린 것입니다. 설명으로. 1번 부동산 거래 대상 거래 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 규제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신고서 기재사항이 아니다. 이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는 전속 중개 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이고요.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될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될 내용이 뭐가 있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자금 조달 계획과 실입주 여부는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주택법상 주택으로서 3억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되고요. 실제 거래 가격, 부동산의 종류, 개업공개사가 있을 경우 개업공개사 인적사항, 계약일,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조건, 기한, 부동산의 소재지는 신고해야 되지만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는 신고사항은 아니고 확인 설명해야 되고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이다. 그 다음에 2번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해제신고, 정정신청, 변경신고는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근데 이건 우리 시험 보기 전까지는 해제신고를 하여야 한다로 개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래를 금지하게 한다. 자전거래. 인터넷에 자전거래 쳐보면 이게 정권에서 있었던 일인데 공매도 이런 것처럼 실제 거래도 있지도 않은데 해제 거래 신고를 해버리고 해제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 사례로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해제 신고 하여야 한다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해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2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정된 내용은 뉴스 같은 걸 보시면 되겠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이게 강의 듣다가 질문 올리시면 됩니다. 질문 올리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개업공개사의 인적사항과 개설 등록한 중개사무소의 상호, 전화번호 및 소재지도 신고사항에 포함이 되고요. 4번 거래대상 종류가 공급계약, 분양인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 및 총 실제 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는다. 예, 분양권, 입주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고요. 등기되고 나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아파트 매매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죠. 입주권, 분양권 상태에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 왜냐하면 오피스텔 분양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5번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 건축물의 경우 전용 면적을 적고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는다. 예, 맞습니다. 집합 건물은 우리 33평 아파트에 삽니다 해도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상 증명서 떼보면 84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전용 면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냥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공부 보고. 39번에 그래서 1번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 4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된 게 5문제 나온다고 했죠. 1번 4인 간의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해당 개업공개사가 신고해야 된다. 예, 중개거래인 경우는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신고해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는 반드시 거래 당사자가 신고해야 됩니다. 따라서 개업공개사 또는 거래 당사자가 신고해야 된다. 이거는 X입니다. 2번 부동산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필정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금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예, 금인이 어제됩니다. 토지거래 허가받아도 금인받은 것으로 보죠. 3번 개업공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소속공개사 신분증만 보여주면 됩니다. 개업공개사의 위임장이나 등록증 보여줄 필요 없습니다. 4번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단독으로. 맞습니다. 5번 신고관청은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감경 면제할 수 있다 했는데 60일 안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거나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제출하지 않거나 그 외의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 세 가지는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해 주지 않습니다. 자진신고가 리니언시 제도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불법 행위를 적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짓 신고를 하려면 매수인과 매도인이 합의가 돼야 되겠죠. 매수인은 하기 싫은데 매도인이 하자고 해서 다운계약서 적었으면은 나중에 먼저 자진신고하면 매수인은 과태료를 면제해주고 매도인한테는 과태료를 받는 게 자진신고 제도입니다.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해 주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40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 공인중개사 법령과 실무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2차 과목 중에서는 공인중개사법이 최고 중요하죠. 왜냐하면 똑같은 노력을 했을 때 훨씬 점수 받기가 더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법보다. 만약 공법만큼 노력하면 훨씬 더 이게 점수 받기가 쉽겠죠. 근데 보통 수험생들은 공부는 전혀 하지 않고 남들은 공인중개사법이 쉽다고 하던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2차 과목은 거의 다 단순히 암기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계속 반복하셔서 시험 보는 날 모두 가슴 벅찬 희열을 느끼기를 기원하면서 제 강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성을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